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량 특집으로 돌아오게 된 둔고양이라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죠? 이렇게 더운 날 저희들은 무서운 걸 보고 더위를 싹 날려버리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만 되면 공포영화들이 줄지어서 개봉하고 매출은 상승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남량 특집. 닌텐도는 애들 게임에 이걸 왜 쳐넣었을까? 90년대 중후반까지 비디오 게임은 아직 어린이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요즘날 애니메이션이 점점 성인 취향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것처럼 게임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야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었었죠. 만드는 사람들은 수없는 어른들인데 주 소비층은 아이들이다 보니 개발자들은 가끔 장난치는 걸 좋아했습니다. 검은 닌텐도라는 키워드까지 붙었죠. 비키니를 입었는데 몬스터볼을 도대체 어디에 넣었을까라고 묻는 여자애나 어째 남성의 그것과 너무 똑같이 생긴 레벨을 만드는 등 많은 장난을 쳤습니다만 오늘 소개드릴 건 딱히 장난스러운 것들은 아닙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주려고 노력한 요소들을 소개드릴 예정이죠. 98년 발매된 전설적인 게임 시간의 오카리나가 발매된 뒤 사람들의 귀추는 다음 작품에 주목되었습니다. 멸망해버린 세계를 구하기 위해 시간을 여행하며 펼쳐진 링크의 모험극은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심금을 울리기엔 충분했죠. 아이들은 링크의 팬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자신과 링크를 동일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2년 뒤 발매된 이 작품은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선사하죠. 게임 시간 기준 3일이 지나면 무조건 세상이 멸망한다는 환경에 놓여버린 겁니다. 바로 젤다의 전설 무주라의 가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영상의 주제를 처음 생각했을 때 무조건 첫 번째는 무주라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게임은 그냥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상실에 대해서 가르치려는 게임이거든요. 하늘에 떠있는 달은 게임 시간으로 3일, 현실 기준으로 따지면 54분 뒤에 지상에 충돌합니다. 처음에는 하늘에 조그맣게 걸려있어 조금 긴박함을 느끼게 하는 정도이지만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되면 화면 전체를 덮을 만큼 거대해져 있습니다. 흉악하게 일그러진 얼굴과 크기에서 오는 중압감까지 좋아요. 54분 뒤에 세계가 멸망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며 점점 더 잘해지는 디자인을 노린 건 아주 영리하죠. 근데 문제는 애들 정신건강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한 건가요? 아니 저는 어릴 때 동물의 숲에서 도루묵씨가 저장 안 했다고 혼나는 것만 봐도 눈물을 글썽거렸는데 아니 이발 도대체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달을 넣을 생각을 어떻게 했죠? 단순히 달만 썸특한 건 아닙니다. 세상이 멸망하지 않게 막으려면 오카리나로 시간의 노래를 불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링크가 해온 모든 행적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사람들은 멸망을 앞두고 기계처럼 희망을 잃는 것을 반복하죠. 물론 무주라는 젤다 시리즈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작입니다. 이렇게 우울하고 절망적인 서사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결국 영웅이 해야 되는 일이죠. 무주라에 가면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제작하고 싶으니 이만 넘어가겠습니다만 아무튼 54분 뒤에 멸망하는 세계를 앞둔 2000년의 미취학 아동들이 느꼈을 압박감과 절망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자, 그런데 사실 무주라에 가면 말고도 그 전작 시간의 오카리나에서도 도대체 이걸 애들이 하라고 만든 거라고? 싶은 장면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스타툴라 하우스가 있죠. 가카리코라는 곳에 도착하면 한창 마을을 만드느라 모두 분주한데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깜짝이야. 갑자기 거미가 점프 스퀘어를 시전하면서 플레이어를 놀래킵니다. 이들은 저주를 받아 거미가 된 마을의 주민들인데 디테일한 이야기는 건너뛰겠습니다만 아무튼 시간의 오카리나에도 이걸 애들 게임에 왜 쳐넣었지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자, 바로 넘어가 봅시다. 제가 선정한 두 번째 포인트는 시간의 오카리나의 던전 중 하나인 우물의 바닥입니다. 스토리 진행에 꼭 필요한 아이템을 얻기 위해 들러야 하는 이 미니 던전은 애들이 볼만한 수위는 한참 넘어섰는데요. 어둡고 축축한 분위기에 곳곳에는 고문대가 빛이 되어 있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합니다. 투명 바닥과 투명 벽이 메인 기믹인 던전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주의해도 좀비가 가득 찬 밑바닥으로 떨어뜨려버리는 등 온갖 함정들이 즐비한데요. 이 던전에서 제일 무서운 건 바로 보스입니다. 뭐야? 보스방인가? 왜 이렇게 무섭... 뭐야 이게! 야 이게 뭐냐?
너무 무섭잖아 이거는. 보스방에 도착하자마자 링크의 머리를 부여잡고 기괴하게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기형의 보스. 아마 젤다 시리즈를 통틀어서도 이렇게 무서운 새끼는 없을 거예요. 창백하고 온몸은 피투성이에 눈이 없고 입은 찢어져 있죠.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거죠? 당시 8살 남짓이었던 전세계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서 이 미니 던전을 차마 클리어하지도 못했습니다. 나이 충분히 먹고 플레이해본 저조차도 굉장히 충격인걸요. 사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90년대는 컨텐츠 금열과 연령 구분이 굉장히 느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야생에다가 애들을 풀어놓고 키운 격이죠. 저희 90년대생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코난 1화를 생각해보세요. 롤러코스터에서 목이 잘려 피 분수를 뿜고 모가지가 굴러다니던 걸 7세 이용가로 방영하던 시절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어쩌다 보니까 추려온 리스트가 전부 닌텐도 64 게임들 뿐이네요. 슈퍼마리오 64.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임 중 최고의 게임이죠. 3D 카메라 시스템을 정립하고 2차원에 갇혀있던 플랫포머 장르를 3차원으로 확장시킨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이 게임에도 당연히 호러 테마의 레벨이 있죠. 부끄부끄의 호러하우스 같은 레벨이요. 부끄부끄가 따라다니면서 플레이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상상치 못한 곳에서 어린이들을 깜짝 놀래키기도 합니다. 피아노를 본 어린이들이 무심코 점프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자 이빨을 드러내면서 추격해오죠. 아마 마리오 64 게임 안에서 의도된 공포 중에선 최고 강도겠지만 제가 이번에 소개하려고 하는 건 이런 설계된 공포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따로 있죠. 바로 게임을 켜자마자 들어갈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 피치 성 자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묘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밝은 공간에 발랄한 음악까지 재생되고 있지만 문제는 너무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체스판 바닥에다 인공적인 하늘 벽지, 절대 끝나지 않는 음악과 뮤로 같은 구조 때문에 오히려 스테이지에 진입하여 긴장감 있는 플레이를 할 때보다 피치성에 홀로 남겨져 있는 기분이 훨씬 고독하고 공포스럽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들죠. 우리는 이런 공간을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텅 빈 학교 복도나 불 꺼진 지하상가, 너무 조용한 주차장이나 아무도 없는 수영장처럼 본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 활기찼어야 할 공간에 살짝의 변형만 추가한다면 사람들은 그 즉시 괴리감과 단절감을 느낍니다. 저도 어렸을 때 DS로 마리오 60세를 플레이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피치성에 혼자 남아있는 감각이 싫어서 다른 스테이지로 이동할 땐 전속력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훨씬 평화로운 게임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를 꼽아보자면 마리오도 아니고 젤다도 아닌 바로 이 커비인데요. 모든 시리즈를 플레이해봤을 정도로 엄청난 팬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귀엽잖아요? 분홍색 떡같은 녀석이 퐁퐁 떠다니면서 적을 무찌르는 귀여운 게임이지만 이 시리즈에도 도대체 애들 게임에 이걸 왜 쳐넣었을까 싶은 보스가 있습니다. 바로 커비 드림랜드 3의 최종 보스 제로라고 하는 새끼죠. 자, 함께 보시죠. 저거 피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떤 애들 게임의 최종 보스가 피 뿜는 눈깔이란 말이에요? 가짜 아니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진짜입니다. 자기 부상하며 온갖 곳에 피를 짜내는 이 녀석이 나오는 게임은 1997년에 발매되었고 무려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방금 아동학대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에게 계속 데미지를 주다 보면 이게 뭔데 안되겠어요. 방금 건 진짜 아이들이 정신적 외상을 받을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산 커비 게임에서 동공이 분리되는 눈깔 개별을 본 순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지 참 궁금하네요. 사실 커비 시리즈는 겉으로만 봤을 때 완전 유아용 게임 같지만 지속적으로 코스믹 호러 요소를 삽입해왔습니다. 시리즈의 다른 작품에서도 우주적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들이 자주 등장하고 사실 이 핑크색 떡 자체가 우주적 존재입니다. 사실 커비 자체가 미친 새끼예요. 외계인이 들어오든 이계에서 괴물들이 들어오든 그냥 다 먹어치워버리는 새끼예요. 이 대단한 새끼. 자, 아무튼 마지막으로 소개할 건 아예 공포를 전면에 내세울 게임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찐따 루이지 주연의 루이지 맨션이죠.
사실 공포 게임을 가정하고 나온 게임치고는 무서운 장면은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전형적인 할로윈 테마의 귀여운 작품이죠. 하지만 장면의 심각성만 따져본다면 제일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 게임치고 를 하는 묘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기술적인 문제겠죠. 그림자가 절묘하게 바닥에서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 장면은 지난 몇십 년간 일부러 넣은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버그인지 아직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닌텐도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내고 있지 않지만 3DS로 나온 리메이크 버전에서 이 그림자를 수정했다는 건 아무래도 단순 버그였던 이야기겠죠. 그리고 닌텐도도 이런 논란을 의식하고 있었고요. 이 목매단 루이지의 피해자들은 지금은 뭐 성인이 되었겠지만 그래도 이 장면을 게이밍 인생에서 최고로 무서웠던 순간으로 뽑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닌텐도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전 세계에 어떻게 뿌리는지 연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튼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요. 더 소개하고 싶은 장면들도 꽤 있었습니다. 소닉 CD의 기괴한 네임 메뉴라던가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의 더위가 가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둔고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경험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유